과학자들이 지구 생명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남극의 호수를 막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뚫고 들어가 모두 꽁꽁 얼어 있어야 할 곳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살아온 진짜 살아있는 생물들이죠. 이 이야기는 남극 지도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새로 찍게 만든 탐사에서 시작됩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얼어붙은 황무지를 가로질러 걷던 연구팀이 애니그마 호수라 불리는 지역에 도착한 거죠. 자기들은 거대한 단단한 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비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드릴로 얼음을 뚫어 층층이 아래를 들여다봤고 표면 아래에 갇혀있는 적어도 12m 두께의 액체 물층을 확인했죠. 이들은 원래 암석을 찾으러 왔다가 가장 예상 밖의 장소인 이 남극 호수의 얼음 아래에서 숨겨진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싶었죠. 왜냐하면 남극의 이 지역은 기후가 정말 가혹하거든요. 극단적인 기온, 거의 내리지 않는 비와 눈, 매서운 바람, 태양에 의한 증발은 호수가 유지되기에 딱 좋은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곳의 담수는 진작 말라버렸어야 했죠. 그러니 이런 남극의 빙저 호수가 계속 물을 보충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어딘가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연구진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과 각종 물질의 화학 조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물의 근원을 가리키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죠. 근처 빙하가 아무도 존재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 통로를 통해 이 호수에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얼음 아래 숨어있는 경이로운 발견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나 표면의 묵은 물이 아니라 지구를 조용히 순환하는 지하수의 흐름이 끊임없이 먹여 살리는 호수인 거죠. 그래서 연구팀이 더 깊이 뚫었을 때 단순히 물만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생태계를 찾아낸 거죠. 생명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에게 손흔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음에 가려 외부와 차단된 채 이 숨겨진 보금자리 안에 갇혀 진화해온 미세한 생물들, 미세한 구조들, 미생물 군집을 뜻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호수 바닥을 미생물 매트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냥 덩어리진 조류가 아니라 카페처럼 복잡하게 엉긴 미생물층이죠. 어떤 매트는 가늘고 뾰족한 막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두껍고 구겨진 카펫 같거나 심지어 키가 약 40cm쯤 되는 나무 모양 구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 행성의 생명을 다룬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구조물들은 물속을 떠다니는 우연한 DNA 조각이 아닙니다. 거기서 번성하며 구조를 만들고 층을 이루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호수 바닥은 마치 숲의 바닥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완전히 어둡고 차갑고 두꺼운 얼음에 덮여있을 뿐이죠. 거의 빛이 닿지 않는 얼음 약 14m 아래에서도 생명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다면 생명이 어디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숨은 호수 생태계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 기계, 심지어 우리의 숨결까지 이곳에 들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생물들은 얼마나 많은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이나 지상 세계와 전혀 접촉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여기에 손을 대면 이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른 미생물들과 마주치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호수는 오염되고 그 생태계는 영원히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남극 전체가 진화와 적응, 생존의 비밀이 담긴 한 권의 책과 같아서 우리가 신중하게 읽어나가야 하니까요. 이 대륙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들이 외딴 구석구석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기묘한 바다 생물에서 얼음을 좋아하는 존재조차 몰랐던 곤충들까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로스 빙봉의 밑면에 거꾸로 매달린 얼음을 좋아하는 바다 말미잘을 발견했을 때죠. 천장에 붙은 섬세한 꽃처럼 보여 차가운, 마치 나쁜 이별만큼이나 싸늘한 물속으로 촉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얼음 밑으로 로봇을 조종해보내 전혀 새로운 종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카펫을 걷는 셀럽 같다고 해서 유명해진 새 얼굴, 남극 딸기 깃불가사리도 있죠. 이 물속을 떠다니는 솜방울 같은 생물은 팔이 많게는 20개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몸이 눈치채셨겠지만 딸기처럼 보여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아마 남극은 물고기 타가소를 상상하기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산란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구진이 왜들 해저 바닥을 지도화하려고 카메라를 끌며 이동하던 중 퇴적층 속에서 똑같이 생긴 그릇 모양 둥지 수천 개, 이어서 수백만 개를 발견한 거죠. 그 둥지들은 바다 약 240제곱킬로미터를 뒤덮었고 모두 합쳐 약 6천만 개나 됐습니다. 한
한 둥지와 다음 둥지 사이가 겨우 25cm 남짓일 정도였죠. 이 둥지들은 전부 얼음고기의 것이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이른바 흰 피를 가진 존재로 피를 붉게 만드는 헤모글로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영원히 부서질 만큼 차가운 물속에서 버텨 살아가죠. 각 둥지마다 부모 물고기가 약 1700개의 알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외들 바다 표범은 이 얼음고기를 푸짐하게 먹고 살죠. 그러니 이 거대한 산란장은 단순한 타가소가 아니라 근처 포식자들에게는 거대한 뷔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뷔페 얘기가 나온 김에 얼음고기 자신도 따뜻한 용숙류, 즉 영양분과 미세 동물 플랑크톤을 끌어올리는 따뜻한 상향 흐름에 의존해 먹이를 얻습니다. 얼음고기 집단에는 모래바닥에 실제로 선을 그어놓은 듯 딱 잘린 경계선이 있는데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그 경계선이 따뜻한 용숙류의 바깥 가장자리와 정확히 겹치는데 마치 정교하게 짜인 진화의 트릭처럼 보이죠?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남극의 발견은 멋져 보이는 물고기나 공룡뼈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아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기포들이었죠. 세상 위로 채취된 얼음 가운데 가장 오래됐을지도 모를 얼음 속에 갇힌 아주 작은 옛 공기방울들입니다. 나이로 치면 무려 120만 년에 가까운 얼음이죠. 이 발견 이전에도 연구자들은 이미 80만 년 전까지의 기후 역사를 기록해두었지만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얼음이 끊김없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완벽한 지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극의 어떤 지역에는 아마 300만에서 400만 년쯤 더 오래된 얼음도 있지만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서 연구진에겐 시간축이 쭉 이어지는 기록이 필요했거든요. 마침내 알맞은 지점을 뚫었을 때 그들은 수십만 년 전 지구 대기를 그대로 가둔 기포들이 들어있는 수정처럼 맑은 얼음 코어를 얻어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안의 공기를 분석하면 단순히 기체 성분만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어떤 공기를 들이마셨는지, 지구가 어떤 기체를 내뿜었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과 기후의 리듬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읽어낼 수 있죠. 이 얼음 속에 봉인된 시기, 그러니까 약 90만 년 전 무렵은 인류가 간신히 살아남은 가장 아슬아슬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그때 인류 개체수는 전 지구를 통틀어 겨우 1300명 안팎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모르지만 기후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 고대의 기포들이야말로 우리의 조상들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장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버텨냈는지 이해하게 해줄 단서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다음 장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도 말이죠. 알다시피 이 행성은 늘 새로운, 때로 불편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반복하고 남극은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몸으로 뼈저리게 배우게 될지도 모를 교훈 하나는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얼음 밑에서 결코 차분하다고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에 화산들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잘 들으셨습니다. 화산입니다. 뜨겁고 불을 뿜는 그 화산이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얼음 일부가 녹으면 그 화산을 눌러주던 압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쾅! 하고 깨어나 아래쪽에서 더 많은 얼음을 녹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키우는 혼돈의 고리와도 같습니다. 얼음이 녹고 화산이 깨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얼음이 녹습니다. 설령 인류가 내일 당장 이 행성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멈춘다 해도 이런 연쇄 반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공기만이 아니라 그 아래 숨어있는 불이기 때문이죠. 가장 두려운 점은 이런 방식의 빙하 붕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수면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 담수 자원의 70%가 넘는 양이 남극에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얼마나 극적일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극 지도 전체가 인간에게는 현실 버전의 보드게임과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판을 연구하고 또 플레이할 때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핀란드 최북단의 얼어붙은 땅 밑에는 세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발견이 숨어 있다. 원자력에서 전기차까지. 이 광물들만 보면 공상과학 속 미래가 바로 코앞인 듯하다. 하지만 늘 그렇듯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자. 지도 맨 위, 라플란드라는 지역이 있다. 농담이지만 사람 둘의 의자 하나뿐이라 누군가는 남무릎에 앉아야 할 것 같은 곳. 핀란드의 눈 덮인 외딴 모퉁이로 사는 사람보다 술록이 더 많은 곳이다. 여기선 한 해에 거의 200번이나 오로라가 밤하늘을 물들인다. 아, 산타클로스의 집도 여기 있다. 1985년 핀란드는 라플란드의 북극권 바로 남쪽에 있는 로바니에미를 산타의 고향이라고 선언했다. 아예 산타 마을까지 만들어 방문객이 그를 만날 수 있다. 북극권 선을 넘어보고
해마다 전 세계 아이들 편지가 수십만 통 몰리는 그의 메인 우체국도 볼 수 있다. 그러니 이곳을 과학 뉴스보다 산타 공방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건 당연하다. 하지만 얼음과 소나무 수발의 깊은 곳엔 소클리 매장지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된 거대한 광물지대다. 주로 철과 인산염으로 알려져 있다. 철은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걸 만드는 데 쓰이고, 인산염은 대부분 비료가 되어 우리의 먹거리를 키운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히토리오 원소들과 나이오브니, 그리고 토륨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금속의 흔적까지 확인됐다. 특히 토륨 가능성에 언론이 들썩였다. 토륨은 자연에 존재하는 약한 방사성을 띠는 금속이다. 지각에서 우라늄보다 훨씬 흔하다. 대략 3배에서 4배나 많다. 과학자들이 토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걸 해결료로 바꾸면 출력 대비 효율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 골프공만한 토륨 덩어리 하나가 석탄 수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도 있다. 장점도 크다. 토륨 원자로는 폐기물이 적어 관리가 쉬워지고 안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잡학상식 하나. 토륨은 예전 가스램프의 멘틀에도 쓰였는데 가열하면 스스로 빛을 낸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소클리엔, 풍력 터빈, 전기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자석의 핵심이 되는 희귀 광물도 있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한 곳만으로 유럽의 새 풍력 터빈을 수천 기 세우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수백만 개 가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핀란드, 아니 지구 전체가 지질학 복권에 당첨된 걸까? 글쎄,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지금 원전은 토륨으로 돌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반응기를 움직여온 믿음직한 연료, 우라늄으로 돌아간다. 채굴부터 원자로 설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이 우라늄에 맞춰져 있다. 이미 전 세계 전력의 대략 10%를 공급한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주 전원이다. 잘 작동하고 수많은 가정에 전기를 보내며 업계도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안다. 토륨은 규칙이 다르다. 자체로는 핵 분열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니 스스로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원자로에 그냥 던져넣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테슬라에 휘발유를 붓고 충전되길 바라는 격이다. 토륨을 쓰려면 다른 형태의 원자로와 그걸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실험 단계이며 본격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니 서클리의 토륨은 분명 반짝이고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땅속에 그대로 남아 미래의 기술과 투자를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히토류는 어떨까? 네오디뮴이니 프라세오디뮴이니. 발음부터 쉽지 않다. 맞다. 하지만 요즘은 이어버드에서 병원 MRI까지 거의 모든 데 숨어 있다. 전기차 모터를 돌리고 거대한 풍력 터빈을 회전시킨다. 한마디로 어디에나 있다. 거기에 나이오븐도 있다. 이 금속은 강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이오븐을 조금만 섞어도 다리에서 로켓까지 쓰이는 더 강하고 가벼운 합금이 된다. 지금 유럽은 대부분을 브라질 등에서 수입한다. 소클리를 개발하면 유럽의 자국산 공급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얘기는 복잡하다. 아까 말했듯 라플란드는 지구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곳이다. 유럽의 마지막 대자연 가운데 하나로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 모든 자원을 캐내면 대가가 따른다. 이런 규모의 채굴은 풍경을 망치고 산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섬세한 북극 생태계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방사성 원소 얘기이기도 하다. 자연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곳엔 3이라는 원주민 공동체가 산다. 그러니 무엇을 할지 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결국 더 많은 연구와 기술 발전에 달린 어려운 문제다. 그때까지 토륨이 숨어있을 법한 다른 섬세한 장소는 어디일까? 사실 토륨은 찾기 그리 어렵지 않다. 해변 모래나 산악지대의 광상에도 숨어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원천은 아마 달일 것이다.
1990년대에 나사의 루너 프로스펙터 탐사선이 달 표면을 지도화하며 토륨이 유난히 풍부한 구역을 포착했다. 이는 우리 위성에 지구에선 매우 드문 헬륨-3 같은 원소가 숨어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미래 달 탐사를 서두를 만한 동기다. 달을 채굴하는 건 어쩌면 완벽한 해법일지도 모른다. 대기업 입장에선 경쟁자도 훨씬 적을 테니까. 그렇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어 방사선과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그대로 맞는다. 인류에게는 꽤 괜찮은 도전 과제가 되겠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자. 한편 전혀 딴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구로 돌아와 보자. 심해 해저에서 과학자들이 꽤 놀라운 걸 새로 발견했다. 태평양 시몬 평원을 탐사하던 중 다금속 단괴를 발견한 것이다. 감자만한 금속 덩어리인데 배터리 제조에도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단괴들이 물속으로 산소를 내보내는 듯하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암흑산소라고 부른다. 보통 산소는 식물이나 조류, 세균의 햇빛이 닿아 일어나는 광합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깊고 깊은 어둠 속에는 햇빛이 없다. 가설은 이렇다. 이 돌들이 작은 배터리처럼 작동해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를 만들고 물을 수소와 상소로 분해한다는 것. 한마디로 이 돌들이 스스로 조용히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여고, 이게 사실이라면 심해 생태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생물들은 열수 분출구나 위에서 떨어지는 먹이에만 기대지 않을 수도 있다. 바위 자체에서 나오는 비밀스러운 산소 지원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됐고 이 산소가 오염에 의한 신호이거나 양이 너무 적어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시면의 생명은 우리가 몰랐던 비밀스런 산소 공급에 의존하고 있을지 모른다. 오싹하고 신비롭고 동시에 꽤 놀랍다. 이 이야기는 다른 천체의 생명도 떠올리게 한다. 지구의 바위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다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의 바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주는 우리를 놀라게 할 비밀스런 산소 공장들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토륨 말고도 핀란드에선 멋진 지질학 소식이 또 있었다. 강으로 흘러들어온 지르콘 결정들을 분석해보니 화학적 지문이 현지 암석과 맞지 않았다. 흔적은 그린란드로 이어졌다. 스칸디나비아의 아주 오래된 기반 일부가 실제로 그곳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쉽게 말해 스칸디나비아가 수십억 년 전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를 건너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 뜻밖의 연결고리는 북유럽의 대지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흥미롭다는 걸 보여준다. 소클리 매장지가 미래를 무한한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날마다 새로운 발견이 대화를 부르고 우리를 또 다른 배움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신기술과 숨은 자원이 드러날지 누가 알겠나. 이제 실내, 주소도 알았겠다. 산타에게 편지 좀 써야겠다. 아직 말썽꾸러기 명단에서 빠져나오려면 노력 중이라서